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10시간 만에 또다시 기습적인 무력 시위를 벌인 건데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건 지난 7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첫 소식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24분,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어젯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불과 10시간 만이었습니다. 고각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 고도 6,000km 이상으로 치솟았다가 일본 서쪽 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비행 시간은 73분.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이 평양에서 1,000km를 날아가 오전 9시 37분쯤 홋카이도 서쪽 약 250km 지점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시간 등 재원으로 봤을 때 지난 7월에 시험 발사했던 고체 연료 기반인 화성 18형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북한 당국은 화성 18형이 1,001.2km의 거리를 74분 51초간 비행하며 정점 고도 6,648.4km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올해 들어 5번째입니다. 지난 2월 18일 화성 15형을 시작으로 3월엔 화성 17형, 4월과 7월엔 고체 연료 기반인 화성 18형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처럼 별도의 주입 시간이 필요 없어 은밀하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데다 ICBM의 경우 정상 각도로 발사한다면 사거리가 15,000km에 달해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즉각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위협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합동참모본부는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며 다만 실시간 공유는 수일 내에 정상 가동시키기 위해 3국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긴급하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공동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정은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30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북한이 소위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해 긴급회의를 연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도발에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정찰 위성을 발사한 지 20여일 만에 북한이 ICBM을 발사하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걸로 보입니다. 한미일 공동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고 한미 대북 핵 억제 실행력도 강화하라는 겁니다. 한미는 이미 핵 협의 그룹 NCG를 통해 북핵에 공동 대응하는 확장 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작전이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 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 그리고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태용 실장은 미국, 일본의 국가안보실 책임자와 각각 통화하고 대북 제재, 군사 대응 등 3국 공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교 안보 라인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우려할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북한 ICBM의 실전 목표는 미국 본토입니다. 발사 당시 미국은 일요일 늦은 저녁 시간이었지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한일 안보실장과 직접 통화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죠. 자, 김수진 특파원, 백악관이 곧바로 대응하고 성명을 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조태용 안보실장, 일본 아키바 타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이었지만 기민하게 대응한 건데요. 통화 이후에는 밤 11시에 백악관이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고 특히 한미일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세 나라의 안보실장이 직접 나서서 공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확인한 겁니다. 또 별개로 외교 실무자급 협의도 이루어졌는데요. 한미일 북핵 대표가 3자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미국 쪽에서는 정박 대북 특별부대표, 일본에서는 나마즈 히로유키 북핵 수석대표가 참여했고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조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자, 미국이 상당히 신속하게 대응했는데 중동, 우크라이나 문제뿐 아니라 북핵 문제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점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미국 내 지지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로 이스라엘 지원이 비판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별 성과 없이 전쟁이 장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북한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이든 정부와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자신은 김정은과 대화가 통하는 사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외교안보팀 신수아 기자와 함께 ICBM 관련해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찰위성 로켓이나 ICBM이나 사실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굳이 왜 이 시점에 ICBM 발사했을까요? 네,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발사한 게 지난달 21일입니다. 네. 대내외적으로 위성 발사를 성공했다고 과시했던 게 불과 한 달 전인데요. 정찰위성 발사도 ICBM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굳이 같은 걸 왜 또 쐈을까 하는 의문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북한은 올해만 ICBM을 5번 발사했고 이는 1년 사이 최다 도발입니다. 네. 지난 4월과 7월에도 고체 연료 방식의 신형 ICBM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군사기술적으로 보완해 나갈 부분이 있어서 북한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미사일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대외적 이유입니다. 다음 주쯤 제9차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강력한 대남 또 대미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사전에 강력한 도발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회의에서 아마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남 대미 메시지, 특히 이제 대미 메시지가 핵무기 개발은 되돌이키기 어렵다라는 걸 미국에 각인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굉장히 강력한 용어들이 구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사실 오늘 발사는 국가안보실에서 지난주에 예측을 했었어요. 김태효 차장이 이달 안으로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것 같다,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북한이 발사했단 말이죠. 뭔가 조짐이 있었고 우리가 그걸 제대로 좀 예측을 했다, 탐지를 해냈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한국과 미국의 정보 자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파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일이 연내에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한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젯밤에 단거리를 발사하고 오늘 오전 장거리를 잇따라 발사했거든요. 네. 한미 당국이 단거리 미사일을 보고 저거였나 하는 순간에 추가로 ICBM을 발사한 겁니다. 일종의 기만 전술이란 분석입니다. 들어보시죠. 네. 기만적이고 또 혼란 주기 위한 또 정보 자산을 분산시키기 위한 이런 것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의 한미일 어떤 정보 공유 체제에 대한 어떤 테스트 뭐 이런 것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한미일이 제대로 탐지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연말 연시에 북한이 다시 또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내에 추가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3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열리고 내년 4월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그 전까지 집중적인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런 와중에 현재 국정원장이 공석이고 외교안보라인 수장들도 잇따라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조직들이 안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젯밤 인천 도심에 있는 18층짜리 호텔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 후문 쪽에서 시작된 불은 18층 높이의 주차 타워를 모두 태웠지만 140여 명의 투숙객이 있던 호텔 내부로는 번지지 않았고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뒤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벽을 휘감고 올라옵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 외벽 조각이 굉음을 내며 지상으로 떨어집니다. 불똥은 진압 중인 소방대원들 옆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갑니다. 건물 막 떨어져. 장난 아니야. 어떡해. 거대한 불기둥처럼 타오른 주차타워. 다행히 18층짜리 호텔 건물 내부로 옮겨 붙지 않고 약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객실에는 외국인 여행객 등을 포함해 140여 명이 묵고 있었는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총 5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방에 있다가 2차 이제 경보음이 들리면서 안내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화재가 났으니 이제 대피하시라고.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냄새도 엄청 심해졌고. 소방당국은 불이 호텔 후문 1층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필로티 아래에 야외 주차된 차량들을 타고 옆에 있는 기계식 주차타워로 옮겨 붙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마치 굴뚝을 타고 오르는 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1층서부터 10층까지 쭉 한 통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연소하면서 상승기를 타고 신속히 확대된 걸로 보여집니다. 불길은 호텔 지상층에서 시작됐는데 필로티 건물의 지상 주차장은 스프링클러 필수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방해받지 않고 번져나간 겁니다. 수사 전담팀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에서 불이 처음 나기 시작한 호텔 1층 후문 천장과 주차장 사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화재가 난 현장입니다. 건물 외벽은 모두 불에 타 뼈대만 남아있는 상태고 주변은 모두 통제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를 통해 호텔이 객실을 불법으로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에 지어진 이후 2층부터 6층까지 있던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불법 용도 변경에 사용한 사실이 7년 만에 적발된 겁니다. 구청 측은 화재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시정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앞서 본 것처럼 밖에서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가 빠르게 호텔 내부로 밀려 들어오면서 호텔 투숙객들은 짐 챙길 겨를도 없이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일부는 몇 미터 아래 옆 건물 위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에 시민들도 힘을 보태면서 인명피해를 그래도 줄일 수 있었는데요.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떻게 옆 건물까지 옮기겠는데? 빠른 속도로 타오른 불길이 건물 옥상까지 솟아오릅니다. 옥상 모퉁이에 올라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더니 옆 건물 쪽으로 뛰어내립니다. 뚫려나 봐. 안 돼. 저거 질식 같은데 이거 안 먹어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시니까 옆에 건물을 이제 뛰어내리자고. 진짜 위험했어요. 뛰어내리지만 비명 소리가 엄청 났어요. 이들이 뛰어내린 곳은 기계식 주차장 반대편과 맞닿은 건물 옥상. 호텔 옥상에 비해 몇 미터나 낮은 곳이었지만 건물끼리 딱 붙어 있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골절상을 입은 26살 남성과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37살 중국인 여성 등 중상자 2명은 이 옆 건물 옥상에서 구조됐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시민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투숙객이 창밖으로 수건을 흔드는 급박한 상황. 반대편 건물의 시민은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해 투숙객 위치를 알렸습니다. 연기 때문에 1층이 막혀가지고 이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좀 높은 10층 이상에서 위에서 어떤 분이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막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이어 소방대원은 계단을 따라 호텔을 오르내리면서 마스터키로 일일이 객실 출입문을 열어 투숙객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차로 5분 거리 소방서의 첫 출동이 빨랐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중상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5명. 나머지 13명은 연기 흡입과 발목, 허리 등 통증으로 병원 치료 중인데 모두 위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기흡을 많이 해서 중증으로 가실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인천 남동구 등 지자체는 화재 직후 대책본부를 꾸려 부상자 관리와 다른 호텔의 투숙 지원 등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지난 주말 경복궁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이 돼서 긴급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어젯밤 또다시 같은 장소에 누군가 낙서를 하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방 범행으로 추정이 됐는데 용의자인 20대 남성이 13시간 만에 자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범행의 용의자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변윤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 새로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가로 3m, 세로 1.8m 크기의 어느 가수 이름과 앨범 제목이었습니다. 16일 새벽 일어난 첫 번째 훼손 이후 불과 하루 만입니다. 경복궁 주변 순찰을 강화했지만 추가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훼손과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낙서를 발견한 직후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낙서를 남긴 20대 남성은 범행 약 13시간 만에 자수했습니다. 다만 첫 번째와는 무관한 모방 범죄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또 첫 낙서 용의자 신원은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 특정됐으며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엔 이들이 행인의 시선을 피해 낙서를 하고 인증사진까지 남기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루 만에 유사 범행이 일어나자 국가지정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관리하는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경복궁 내 외부의 CCTV 카메라는 모두 429대, 이 중 외부를 비추는 건 14대에 불과한 데다 야간 투입 요원은 2명뿐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 문화재 그 범위가 담장 안에가 있잖아요. 경복궁에서는 안쪽 위주로 관리를 하는 게 좀 크죠, 기준이요. 경찰은 문화재청과 협의해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훼손 행위를 중대범죄로 보고 재물 손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부동산 개발 계획을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높은 금리와 부동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 회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는데요.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입주 예정인 경기도의 한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 역세권의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춰 기대가 높았지만 일반 분양의 20%는 미분양됐습니다.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아마 미분양은 안 되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고. 지방의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미분양 물량이 대구는 10,000세대를 넘었고 경북 지역 7,000여 세대, 충남은 5,000세대를 넘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개발 계획을 보고 대출해주는 PF 대출 잔액은 지난 9월 통계로만 134조 원, 3년 전보다 4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미분양 등으로 시행사가 이 대출 금액을 갚지 못하면 시공사인 건설사도 채무를 떠안아야 합니다. 우발 채무라고 불리는 이 채무 규모도 8월 기준 22조 8천억 원으로 2달 만에 4조 원 넘게 늘어 30%가량 급증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11월 말까지 전국에서 366곳의 종합 건설사가 쓰러졌습니다. 워낙 경색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취약한 그런 중소 건설 위주로 이런 위험의 정도가 좀 커질 수 있는. 최근엔 국내 도급 순위 10위권대를 유지하는 중견 건설사까지 부도설에 휩싸이면서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실제 이 회사의 PF 대출 우발 채무는 자기 자본의 3배를 넘는 4조 5천억 원 수준. 이 회사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전체 우발 채무 가운데 1조 원은 정부가 보전해주고 다른 1조 원도 분양률이 높아 안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조 5천억 원 채무도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어 부도설은 터무니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전 1% 초반이었던 PF 대출 연체율은 현재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업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 아마 태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은 이자가 안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를 언급하며
한계 기업이 스스로 자구 노력과 손실 부담을 떠안으라고 경고했습니다. 자칫 건설업의 부실화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하는 실손보험. 최근 몇 년 동안 보험료 인상률이 높아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컸었는데요. 정부의 상생 압박에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보험료의 인상폭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올해보다 내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소비자들은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 건지 고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보험료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대상은 1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된 상품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20%에 해당되는데 올해보다 평균 4%가량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전체의 47%를 차지하는 2세대 가입자는 1%, 23%를 차지하는 3세대는 18% 올라갑니다. 전체 평균 보험료는 1.5% 오르는데 지난해 14%, 올해 9% 가까이 오른 것에 비하면 인상폭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 즉 적자폭이 3세대 상품에서 40%나 증가했지만 정부 정책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2세대도 마찬가지로 손해율이 120% 이상으로 안 좋은 상황이지만 상생 차원 및 사회적 책임 다하는 차원에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또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평균 2.5%에서 3%가량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7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2만 1,000원가량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런 움직임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보험 계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보험사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상품들의 건전성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먼저 올리는 게 이제 맞는데 상생 금융 방안으로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줄이는 그런 거거든요.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자마다 계약갱신 주기가 1년에서 5년까지 다양해 실제 반영되는 보험료율은 가입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지난 10월 한 택시기사가 엄연히 불법인 산합금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면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분신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기사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면서 검찰이 해당 택시업체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제발 죽이세요. 한 남성이 확성기로 고성을 칩니다. 상대 남성이 광고판이나 화분을 집어들자 주변 사람들이 말립니다. 지난 2월부터 택시기사 고 방영환 씨가 택시업체 앞 1인 시위를 벌이던 모습입니다. 대표는 거세게 욕설도 합니다. 뭐 이렇게 갈등은 지난 2020년 시작됐습니다. 업체는 현행법상 불법인 산합금제를 피해 이름만 운송수입금으로 바꾼 변형된 산합금제를 강요했습니다. 방 씨가 항의하자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내 복직하자 이번엔 1년 넘게 밀린 임금을 안 줬습니다. 방 씨는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는 완전 월급제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227일째 되던 날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숨졌습니다. 옆에 그냥 피켓이라도 들고 서 있어주면 아빠가 엄청 좋아했겠다라는 생각을 수만 번은 했었던 것 같아요. 검찰은 2달여 만에 협박과 시위 방해 등 혐의로 택시업체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제적, 심리적으로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대표는 턱을 쳤다는 혐의에 대해 하이파이브, 즉 손뼉을 마주치려고 손을 들었을 뿐이라면서 사과할 생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있는 법을 지켜달라고 하신 건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된다고 법이 개정된 사실을 검찰은 대표가 70대 다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도 추가로 밝혀내 적용했습니다. 분신 전 방 씨는 살고 싶다는 말로 시작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 자신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고의 책임을 모두 부하들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이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면서 수색을 재촉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지시했는데 현장 대대장들이 지시를 잘못 알아들어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부하들의 진술은 달랐습니다. 사고 전날 임 전 사단장을 만났던 한 중대장.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서 사단장이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왜 빨리 작업 시작하지 않고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있는 거냐며 재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밤 열린 화상회의에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위에서 보는 것은 수색 정찰이 아니다.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보면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사단장의 말을 인용한 여단장의 지시를 듣고 많은 인원이 물에 들어가서 빈틈없이 수색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병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부대도 수중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속 확인 후 무릎 이하 수심까지만 수색 실시, 특정 구간 수색을 위해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 각 여단장님과 통화했고 제대별 판단, 장화까지 깊이는 들어가는 노력 필요 같은 지시를 전달했다는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지휘관들은 그 사단장의 작전 지침상 무릎 높이 정도 수중 수색이 포함된다. 다수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사단장 지침을 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병대원들이 물속에 들어가 수색 중인 사진.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 사진이 공보팀의 연출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중대장은 작전 그림까지 그리며 실제로 1시간 반가량 수중 수색이 실시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사단장이 공보태세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부하들의 진술은 한결같이 임 전 사단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 김 기자, 먼저 법원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네, 법원은 오후 4시 반까지 6시간 반 동안 송영길 전 대표를 법정에서 직접 신문했고요. 현재 증거 자료와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송 전 대표는 과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맞서서 몸싸움을 벌인 한동훈 법무장관까지 거론하면서 방어권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자기 비번을 안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부부장 검사 2명 등 검사 5명을 투입한 검찰은 250쪽 분량의 PPT 자료를 통해서 측근들이 이미 구속된 만큼 최대 결정권자의 구속은 당연하다. 또 증거를 없애고 주변인 회유를 시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등 부장판사 출신인 친형 송영천 변호사 등 5명이 나선 송 전 대표 측은 돈봉투 살포를 직접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 강압적 수사를 받은 주변인을 위로한 걸 회유로 몰아간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던 송 전 대표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자, 이번 수사가 올 봄에 시작이 됐죠. 지금 겨울이 되어서야 정점의 신병 처리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구속 여부와는 별개로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먼저 재판을 받은 송 전 대표의 측근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전달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검찰도 이미 허종식, 임종성 이 두 의원을 압수수색했고 당시 송영길 지지 모임에 참석했던 의원 21명의 실명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윤관석 의원 등 전달자들의 재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요. 윤 의원은 관행의 경각심을 놓쳐서 부끄럽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 말에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에 대해 당내에서 공개적인 비판과 압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만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모두 힘을 합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시사회장에서 만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의식한 듯 내분을 우려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백지장도 맞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초청을 받았지만 방송 출연을 이유로 참석을 늦춰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와 별도로 만나 통합 행보를 이끌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대표는 획기적 혁신에 대한 의지가 확인되면 만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대표님께 직접 만나자는 연락을 직접 한 거는 지금까지? 아니, 직접이건 간접이건 없었습니다. 당내에선 이낙연 신당에 대한 공개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신당 중단 호소문에는 117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고 친 이재명계 외곽 조직은 신당 창당이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하라고 가세했습니다. 정치적 명분도 근거도 없는 신당 창당은 결국 이낙연 전 대표의 헛된 정치적 욕망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선 아직 현역 의원의 참여가 없는 이낙연 신당에 대해 부정적 시선이 많지만 공개적인 압박이 도리어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이낙연 전 총리가 회군할 이른바 돌아설 명분이 있습니까? 설득을 할 때는 돌아올 자리를 만들어줘야죠.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인 점도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위한 국회의 첫 논의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놓고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대세론이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점차 강해지고 있는 분위기지만 대통령과의 관계, 부족한 정치 경험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요 당직자부터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까지 모인 국민의힘 비공개 연석회의.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놓고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름이 가장 많이 오르내렸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그 여의도 문법을 좀 탈피한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친윤석열계 인사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차기 대권 1위인 한 장관 말고 대안이 있겠냐며 대세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지율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지 않느냐. 국민과 당원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지율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의도된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반면 한 장관의 부족한 정치 경험을 걱정하는 쪽에선 신중론으로 맞섰습니다. 전략과 전술을 아는 사람이 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과연 걸맞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갖추고 있다. 차라리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겨 총선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보석을 너무 빨리 꺼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들. 아껴둬야 될 분을 너무 빠르게 쓰시는 건 아닌가. 특히 윤심 후보란 당 안팎의 평가가 더욱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일부 친윤 인사들이 당내에 지지 호소 전화를 돌리고 이미 한 장관이 내정됐다는 보도까지 나와 당내 파열음마저 불거졌습니다. 데뷔하는 과정에서 너무 매력 꽂기 이미지가 많이 입혀져가지고 오히려 한동훈 기스가 났다, 이런 우려도 있고. 검찰 정권이란 야당 공세를 더 강화시켜줄 거란 회의론에 다가올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의 측근인 한 장관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반대 입장을 드렸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이 무슨 발언을 하든 다 이해충돌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한 장관은 오늘 예정됐던 법무부 공개 행사 참석을 돌연 취소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원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현 박문규 장관은 임기 석 달도 안 돼 후임을 맡게 됐습니다. 내년 총선에 수원 지역에 출마시키기 위한 차출이라는 걸 대통령실도 여당도 부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장관 자리의 무게가 그 정도인가? 정치권은 물론 부처 내에서도 씁쓸한 반응이 나옵니다. 3개월 장관의 총선용 차출, 이용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박문규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원전은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은 어제 대통령실은 새로운 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방 장관의 차출 이유는 내년 총선 출마입니다. 대통령실은 요새는 정치 분야가 워낙에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며 총선 활용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적 요충지 출마용이라며 좀 더 구체적으로 방 장관의 쓰임새를 언급했습니다. 수원이 이렇게 절대 열세 지역이 아닌데 완전히 이제 민주당 텃밭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선거를 위해서는 여기를 일단 탈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재 경기도 수원의 국회의원 선거구 5개 모두는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방 장관의 연고를 이용해 수도권 민심을 일으켜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석 달짜리 장관의 총선용 차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그게 아픈 분야이긴 하다며 인정했고 여당도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다소 아쉽지만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줄곧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대통령의 발언과는 모순됩니다. 올 한 해에만 벌써 3번째 장관을 맞이하게 된 산업부 내부에선 수출과 원전을 챙기라고 했더니 수원을 챙기러 가냐는 조소까지 나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는 것도 모자라 산자부 장관까지 급하게 차출하는 바람에 산적한 현안들이 올스톱될 처지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3개월 만에 강제 차출은 아무런 계획이 없음을 방증한다며 선거에 도움될 리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당 소방수로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에 이어 박문규 장관의 총선용 차출까지 여권의 인물난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다시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돼 겸직 논란이 거센 김홍일 후보자. 10년 전 부산 고검장에서 퇴직해 대형 법무법인으로 가면서 이른바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당시 예외 조항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논란이 있었던 이 예외 조항은 이후 사라졌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정부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 제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산하기관이나 민간업체 등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기존 업무와의 이해 충돌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공직사의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은 우리가 정관예우라는 문제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부산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건 2년 뒤인 2013년 4월. 한 달 뒤 법무법인 세종에 들어가 8년 이상 고문 변호사로 일했고 2018년부터 3년 동안 받은 액수가 확인된 것만 매년 5억 원대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세종으로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와 같은 시기 퇴직했던 다른 검사장 출신 인사는 민간기업 사회이사로 옮기며 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변호사의 법무법인 취업은 허용한다는 당시 공직자윤리법 예외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위직 검사가 공직을 그만두면 자연스럽게 변호사가 되는데 변호사라고 무조건 예외를 적용해주는 조항은 지난 2015년 사라졌습니다. 이미 취업한 김 후보자에겐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미비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눈에는 이게 법꾸라지와 같은 그런 행태로 보일 것이고 이런 그 사익을 추구한 사람이 과연 그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춘 것인지.
김홍일 후보자는 지난주 방통위원장 청문 준비를 위해 과천으로 출근하면서 겸직 논란을 곧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권익위원회로 출근해 업무를 받습니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7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았고 자신은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이 부대변인은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이경 부대변인의 차량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옆 차로에 있던 30살 남성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남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해당 차량 앞에서 시속 50-60km로 달리다가 여러 차례 급제동을 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잠든 사이에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 연락처 등 어떤 자료도 내지 않았고 운전을 업으로 하는 대리기사가 남의 차로 보복운전을 한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이 부대변인은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있는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 논란이 됐을 당시에는 장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타인을 비판한 잣대와 동일하게 자신을 바라보며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대리기사 탓을 했다며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이 어디까지 심화하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한 20대 남성이 무료로 과외를 해주겠다면서 수험생을 유인해서 체벌을 가장해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능 점수는 올려야겠고 과외비는 부담스러운 수험생의 처지를 악용한 건데요. 허벅지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해당 학생은 이 남성을 고소할 예정입니다. 제보는 MBC 송서영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22살 김모 씨는 지난달 수험생 카페에서 무료로 과외해준다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본 수능도 결과가 안 좋아 자수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는 마음으로 연락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 실력으로 혼자 준비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채팅을 통해 문의를 하자 1등급 수능 성적표부터 보여줬습니다. 또 가르치는 게 취미다. 인서울 이름 대면 다 아는 대학 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약속을 잡았고 지하철역으로 마중을 나온 20대 남성은 김 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어 본격적인 수업 전에 숙제를 내주겠다고 하더니 안 해오면 한 문제당 한 대씩 때리겠다고 했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절박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계속 수능 준비 본인 고집대로 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부터 무조건 내 말을 들을 것을 강조하였고. 하지만 이달 초 두 번째 수업에서 남성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가 숙제를 다 해오자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많이 썼다는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이어 김 씨에게 자신이 준비해둔 반바지로 갈아입으라고 한 뒤 무릎을 꿇리고 회초리로 맨 허벅지를 때리기 시작했다는 게 김 씨 설명입니다. 4대쯤 맞았을 때 진짜 너무 아파서 저 너무 아프다고 중간에 말씀드리니까 아프라고 때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순식간에 벌어진 황당한 상황에 김 씨는 과외를 그만두겠다고 했지만 남성은 김 씨를 회유했다고 합니다. 난 너 정신 차려서 대학 보내려 한 거고 기회 2번은 안 온다라고.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심한 타박상과 혈종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이 일을 수험생 카페에 알렸습니다. 그제야 남성은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곳만 때리면 문제가 생길까 봐 체벌하고 냉찜질을 하기 위해 반바지를 입힌 것이라며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이 유인한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저번 학생도 때리면서 가르쳤다면서 자기한테 과외를 받으려면 너도 뭐 맞아야 한다고 계속.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심리를 지배한 뒤 체벌 동의를 받았다는 명목하에 육체적, 정신적 가해 행위를 가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남성은 MBC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외 학생분께서 허벅지 크게 다치신 건 관련해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 해서 연락드렸는데요. 갑자기요? 그 과외 하신 선생님 아니신가요? 누가 그런 말을 하죠? 하지만 전화를 끊고 5분도 지나지 않아 김 씨에게 얘기 좀 할 수 있느냐며 메시지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남성을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무인 가게인데요.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면서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들더니 CCTV를 향해서 이렇게 V자까지 그려 보입니다. 이걸 본 가게 주인, 이런 황당한 행동에 상심이 컸을 텐데 곧이어 나타난 또 다른 손님의 행동을 보고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곽승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무인 가게. 검은색 반팔을 입은 남성이 키오스크 앞에서 계산을 시도합니다. 술에 취했는지 몸을 이리저리 산만하게 움직이는 남성. 돌연 발길질을 하더니 CCTV를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립니다. 이후에도 연거푸 키오스크에 발길질을 퍼붓는 남성. 이번엔 상품이 걸려있는 매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도 물건을 집어 마구 던지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상품들을 발로 차더니 급기야 문 밖으로 버리기까지 합니다. 가게 앞은 순식간에 문제의 남성이 내버린 상품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후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온 남성은 키오스크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는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분이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술 취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을 보고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데 30분쯤 뒤 또 다른 남성이 이 가게를 찾았습니다. 가게 앞에 어지럽게 놓인 제품들을 보고 놀란 남성. 우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피고는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곤 혼자 말없이 떨어져 있는 상품들을 주워 가게 안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연락도 취했습니다. CCTV를 통해 뒤늦게 이 장면을 확인한 가게 주인이 고마움을 표하자 남성은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덕분에 주인은 갑작스러운 난동 피해로 상심이 큰 와중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균형이라는 게 딱 보면 나쁜 것만 보이지만 결국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세상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서 돌아가는 거다. 그분한테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 사실을 신고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난동을 부린 남성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이른바 스미싱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고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혹시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다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최근 울산 한 구청의 직원 200명에게 부고 문자 한 통이 전송됐습니다. 동료 직원이 보낸 것으로 돼 있었는데 장례식장 위치를 알 수 있는 인터넷 링크가 첨부됐습니다. 그런데 링크를 클릭해도 먹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송자로 돼 있는 직원에게 사실인지 물었는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악성 코드가 설치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 범죄였던 겁니다. 일단 지인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무시하고 이제 부고장을 받는 거죠. 부고장을 깔으려고 했으니까 이제 안 깔려서 잘 안 깔려서 그래서 이제 이 어플은 이상하다. 구청 직원 200명의 연락처는 부고 문자 발송자로 돼 있는 직원의 휴대전화에서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직원도 다른 부고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스미싱은 갈수록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택배 배송 주소를 확인해달라는 문자를 받은 다른 피해자는 첨부된 파일을 눌렀다가 악성 코드에 감염돼 21만 원이 소액 결제됐습니다. 청첩장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한 다른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행 계좌에서 619만 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앨범에 저장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도 유출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 문자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거죠.
전화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건 무시니까. 경찰은 이미 링크를 클릭했다면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휴대전화 연락처에 있는 지인들에게 스미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국경지대에서 발견한 하마스의 터널을 공개했습니다. 길이가 4km에 달하는 초대형 땅굴인데 이 땅굴 안에서 차량의 운행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전쟁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에서는 굶주린 주민들이 달리는 구호 트럭을 약탈하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북부 에레즈 국경검문소 인근에서 발견한 하마스의 초대형 땅굴입니다. 땅굴 내부 철제 원형 구조물의 폭이 3m에 달해 오토바이와 차량 운행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통신과 전력 설비는 물론 공기순환 설비와 오수 처리 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이스라엘군에게 발각됐을 경우에 대비해 방폭문이 달린 은신처도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땅굴의 길이가 4km며 깊이도 최대 50m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자 지구서 발견된 땅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This is the Sinwar project tunnel that was meant to do a terror attack on the Erez crossing. The Erez crossing that symbols hope, and this tunnel that symbols horror, terror, conflict. 이스라엘군은 전 세계 기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땅굴 내외부를 직접 확인토록 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기습 침투를 위해 국경지대 땅굴을 사전에 조성한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굴착 장비를 이용해 땅굴을 파는 당시 현장 영상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대공사를 지휘한 건 하마스 1인자 신와르의 동생인 무함마드입니다. 실제 무함마드가 땅굴 내부를 자동차로 내달리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2달 넘게 이어지면서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가자지구 남부 칸유니스의 어린이병원에 포탄이 떨어져 치료받던 어린이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كنا قاعدين على التخت ايش انفجر فينا وهالي السقف علينا وكنا قاعدين مش عاملين حاجه وقع كله علينا الركام وكله ما شفناش شيء. 또 가자지구에서는 사람들이 달리는 구호품 트럭에 올라타 음식과 물 같은 구호품을 훔치거나 주변에 뿌리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사회 질서마저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성탄절 준비가 한창인 미국에서는 산타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 산타를 찾는 행사들은 늘었는데 일할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산타 구하는 비용이 비싸지면서 업계에서는 산타플레이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유명 백화점. 산타를 만나는 행사장에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산타 얼굴 보기 쉽지 않습니다. Do I need to make a reservation for Santa? Reservation? No. Yes, you do. Yeah, I need. Is there any cancel spot? No. 6 a.m. every day. They come and pick up. Every day is the best chance you guys. The earliest you wake up. 6 a.m. Wait, go. 작년에도 이런 산타 행사에서 산타를 구하기 어려워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행사 예약이 더 늘어나 산타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가 끝난 이후 길거리 퍼레이드나 놀이공원,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의 각종 연말 행사에 산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쏟아지는데 산타로 일할 사람은 부족합니다. So many less and less people are doing this. I have been offered myself to go to Texas, to go to Arizona, to go to Minneapolis, to go to Florida. 코로나 기간 동안 다른 대면 서비스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산타 일자리 역시 타격을 입으면서 2020년에만 산타 수가 30%가량 줄었는데 이후 산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흑인 산타, 스페인어가 가능한 산타 등 소비자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도 산타 구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 쇼핑몰 산타의 시간당 임금은 평균 63달러. 경력이 풍부한 전문 산타는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2만 달러를 벌기도 합니다. 구인난 속에 작년 산타 임금은 근로자 평균 임금 상승치의 2배인 10에서 15%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산타 복장과 교통비 등 물가도 오른 데다 실업자보다 일자리가 더 많은 최근 미국 고용시장에서 연말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산타 일자리는 큰 매력이 없는 상황. 웃돈을 주고도 크리스마스에 산타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업계에선 산타플레이션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UN 기후변화 합의문에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중에 하나인 메탄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메탄은 주로 축산업에서 발생하는데 이 축산업에서 매년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전체의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과도한 육식 위주의 식생활 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구름 위에 자리 잡은 푸른 지붕의 축사. 탁 트인 내부의 각 칸마다 소들이 보입니다. 모두 26마리로 건초를 씹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해봤습니다. 부지런히 먹던 소가 뜨거운 숨을 내쉬자 바로 앞 건초더미와 울타리가 붉게 물듭니다. 소는 되새김질로 소화를 돕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가스가 나옵니다. 바로 메탄으로 이산화탄소에 이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축사에서 메탄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소가 밀집된 곳일수록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지금 소들이 많이 몰려있는 저 지점에서 그 메탄 농도가 5,000 ppb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0 ppb를 거의 한 2~3배 상회하는. 주변 축사 11곳에서 측정한 결과 메탄 농도가 모두 일반 대기 수준보다 높았고 3배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곳도 있습니다. 메탄은 습지 등에서 자연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축사나 쓰레기장에서도 다량 발생합니다. 온실 효과도 이산화탄소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2015년 기준 축산업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에 달했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을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전 세계 소 사육도 수는 14억 3천만 마리였지만 2021년엔 15억 2천만 마리로 1억 마리 더 늘었습니다. 국가가 잘 살게 되면 잘 살게 될수록 더 육류 소비 늘어나요. 축산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구의 땅을 쓰는 게 한 대륙 면적 정도 됩니다. 지난 1998년부터 소를 키워온 곽일진 씨. 대규모 공장식 축산의 문제를 알게 된 이후 사육하는 소를 늘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기후위기에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모를 적정하게 감축해서 관리하는 정책으로 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지만 과도한 육류 소비 문화가 달라지지 않으면 실질적 변화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축산 생산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 이건 소비자들 책임이기도 하죠. 동시에 또 생산자들 책임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도 메탄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식량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처한다는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깬 프로배구 우리카드의 선두질주, 그 중심엔 감독의 특별 지도를 받고 있는 19살 특급 세터 한태준 선수가 있는데요. 이명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숨막히는 승부처에서 상대 허를 찌르는 속공. 이게 한태준 2년차 세터의 배짱이에요. 보세요. 맞습니다. 전혀 예기치도 않은 속공이었거든요. 19살이지만 베테랑 못지않은 강심장 한태준. 그때는 좀 짜릿한 것 같아요. 세타의 스트레스 풀 방법, 상대편이 아무도 못 따라오는, 그럴 때마다 와, 짜릿하다. 제가 꿈꿔왔던 무대였는데 상대편을 다 속인다는 게 그런 성취감? 7개 구단 세터 중 토스 성공 1위. 국내 최고 베테랑 한 선수를 비롯해 모든 선배들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터 가운데 팬투표 전체 2위로 생애 첫 올스타전에도 출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팬분들께서 좀 처음이니까 한번 나가봐라,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부임 후 벌써 4번째 주전 세터. 신영철 감독에게도 한태준은 특별합니다. 훈련에선 잔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볼을 왜 그래서 공에다 여기다 밀어 넣어야지 왜 자꾸 공을 들어봐 공 이게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여기 너무 이제 막혔지 그지? 쉬는 시간까지 이어진 과외는
시원한 스파이크와 웃음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지. 간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맞춰놓으면은. 감독의 일타 강의에 롤모델과 별명까지 바꿀 기세입니다. 신영철 한 선수. 저희 신영철 감독입니다. 어떤 세터가 되고 싶다? 컴퓨터 스타로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이어받겠습니다. 마지막 픽인데 끝까지 마지막 픽이 되겠습니다. 많이 애기 같다고 느끼시겠지만 저도 프로 배구 선수이기 때문에 멋진 세터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강추위가 맹위를 떨친 오늘 국가대표 선수단이 말 많던 해병대 캠프에 입소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훈련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주말부터 이어지던 매서운 한파의 기세가 내일은 약간 누그러지겠습니다. 낮에는 반짝 영상권을 보이면서 서울이 3도, 부산 8도로 오늘만큼 추위가 심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오후에 경기 서해안을 시작으로 저녁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눈이 퇴근 시간대와 맞물리면서 오가는 길 불편이 우려돼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경기 남서부와 충청도 그리고 전북의 1에서 많게는 7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의 1에서 3cm가량입니다. 내일이 전국이 흐린 가운데 밤부터 대부분 지방에서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또 아직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는 아침 최저기온 영하 10도 안팎을 보이겠고 서울도 영하 7도로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많게는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구와 광주 6도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는 더 강한 한기가 밀려와 충청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눈구름이 자주 만들어지겠고 목요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